진짜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좀 이제 오늘은 절집 스타일로 좀 할게요. 절집 스타일로 얘기한다는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어록에 나오는 말인가 경전에 나오는 말인가 그거예요.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필이면 불전 불후로다 그랬어요.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태어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존재했을 때 그런 복이 어디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승불교권이었고 우리가 오랜 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 이 대승불교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은 땅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대승불교가 이제 불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이제 파생이 된 이래로 쭉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적어도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의 단련을 받아서 진리로서 엄격한 검증을 받은 거예요. 선만 하더라도 육조 해능이 700년 된 사람이거든요. 당나라 때. 벌써 한 1400년? 검증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들 끼케야 10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돛 닦는 사람들 끼케야 3, 40년일 거예요. 보통 4, 50대 철 들어서 이제 돛 닦다 보면 4, 50년도 못 닦죠. 근데 한번 보세요. 사법이냐 정법이냐 하는 건 시간이 증명해줘요. 시간의 이 무상의 이 법칙을 못 이겨냅니다. 대부분 삿된 법들은 10년도 못 버텨요. 10년, 20년 안에 다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못 드려도 아마 도판을 좀 전전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공영방송에서 방송까지 내보낸 도인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 사람 밑에 출가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똑똑했던 제자들은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처음엔 믿고 의지했던 스승이었는데 대승불교가 왜 위대한 진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진짜 팔만대장경, 팔만장광설이 필요한 거고 딴 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분법적인 우리의 분별심이다, 생사심이다. 이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 정리를 조금 그때그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 안 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귓등으로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별심, 생사심이란 말이 분별이 나눌 분자에 따로 별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 통짜배기 이 진실을 나누어서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자기예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이론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자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꽃하고 나하고. 이게 분별이에요. 우리는 내가 분별해야지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체적인 감각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자기한테 느껴지는 이 특정한 신체, 사람마다 다 신체가 특정한데 자기 몸하고 이 몸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 의지, 충동, 욕망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다섯 무덕이 경험의 5가지 경험 무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경험되니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걸 따로 이게 느껴지니까 이걸 따로 있다고 여겨요. 이걸 따로 있다고 이걸 나라고 딱 우리가 무의식적 분별하는 순간 연기가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 이게 연기고 우리의 망상, 우리의 이 환영으로서의 세계가 출현하는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존재했어요?
몇 살 때부터 존재했어요? 질문이 좀 황당하죠. 보통 사람들은 질문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냥 생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다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의 질문이 그건 그죠? 그거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일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의 경험으로 나는 정말 엄마 뱃속부터 존재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실제로 근데 내가 세상엔 있었죠. 그거 한번 추적해서 몇 살 때일 것 같아, 그때가. 내가 나를 처음, 나에 대한 기억이 최초의 기억을 찾아보시라고. 4살, 5살. 예, 대부분 그때예요. 다 물어보면 서너 살 무렵부터 자기가 존재. 왜? 그때 말을 배우고 그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자아의식, 분별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의식하는 순간 뭐냐? 분명히 엄마 아빠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바깥 세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형성된 것.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출현된 거예요. 마치 그래서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분별이 언젠지 몰라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순간에 딱 하고 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나 아닌 게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처럼 헛되다는 소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꿈이라고 하니까 그럼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이 꿈 같은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소중한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걸 동시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꿈이고 무상하다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있으면서 나 아닌 게 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의 속성이 뭐냐면 이건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나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아닌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걸 나라고 그걸 무지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없이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예? 내가 어리석어서 진짜 나는 내가 아닌데 왜냐하면 봐요. 내가 특정한 몸을 나라고 분별하고 말 배운 이후에 나를 나라고 여기는 이 의식이 생긴 이후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 동시에 내가 아닌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분별해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존재라고 내 존재를 분명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 믿는 순간 현실도 분명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짓는 자도 나고 받을 자도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믿는 순간.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선문에서 이 선 공부할 때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문명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게 맞나? 진짜 과연 이게 난가? 근데 우리의 여기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약간 흔든 다음에 잘 보면 지금 내가 이걸 나라고 내가 따로 있다고 느끼는 내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분별을 내리는 너무나 의심 없이 분별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느껴지고 있다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봐요. 내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 느껴지는 것을 나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봅시다. 제일 잘 지금 느껴지는 게 어디예요? 저는 지금 요 바닥에 닿아 있는 발끝이 지금 선명하게 자각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거나 제일 자각되는 걸 잡아보세요. 자, 그게 의식되죠? 자, 이게 의식된다는 건 뭐냐면 이 질문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발바닥에 의식되고 있거든요. 발바닥이. 그럼 발바닥이 이걸 의식하는 건가요? 지금 저는 발바닥에 의식되는데 그걸 발바닥에 의식하는 거냐고. 아니죠. 만약에 이게 발바닥에 의식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어깨를 의식하면 발바닥에 오른쪽 어깨를 의식하는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가 여러분은 뭐 의자에 닿아 있는 뭐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어떤 신체 부위를 의식하잖아요.
의식되는 부위가 의식하는 게 아니죠. 뭔가가 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의식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나라고 동일시하는데 실제는 뭡니까? 이건 나의 몸이죠. 나의 몸.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의식되거나 지각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의 느낌이거나 나의 감정이거나 나의 생각이거나 나의 욕망이지. 그게 나의 아니에요. 예? 나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각돼. 마치 이 꽃이 지각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걸 주관, 이걸 객관이라고 했을 때 주관과 객관은 그냥 지금 여기 통째로 경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관과 객관을 경험하는 주체,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한 적은 어디 있어요? 경험한 적 없나요? 소리 듣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듣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들려요. 그죠? 들릴 뿐이야. 자,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가에 해당하는 대상을 쫓잖아요.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게 실수라고. 지금 거기서 누가 듣는지 찾고 있는 그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찾는 걔는 누구냐고. 자꾸 우리는 대상을 쫓는데 그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누구를 만약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느낌인 것 같아요. 찾으면 뭡니까? 아까 발바닥 느낀 거랑 뭐가 달라? 또 다른 대상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요. 뭔가가 지금 끝없이 대상만 옮겨가고 있지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지금 손가락이 의식되죠? 바로 의식되는 여기에 의식한 자가 같이 있지. 우리는 요것을 아는 것을 뭐 마음이니 의식이니 자각이니 알아차림이니 하는 걸 또 알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 멈춰라. 그러면 한 다음에 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가 바로 관이에요. 멈추면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이에요. 여기 대상 아닌 게 없어요. 나도 대상이야. 다 알아차림, 지각의 대상이야. 다 느껴져요. 에어컨 공기 느껴지고 내 생각 느껴지고 내 발바닥 느껴지고 이 소리 느껴지고 저 창밖에 새소리도 느껴지고 다 느껴져요. 그러면 느끼고 있는 건 그 느껴지는 것 전체예요. 그게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거라고. 모르는 줄 아는 바로 그거라고. 그냥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수긍하면 안 돼. 이건 이 공부는 아주 구체적인 체험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 체험은 저런 에어컨 바람이나 발바닥처럼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체험이야. 아는 자도 없고 알 것도 없는 체험을 말하는 그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둘이 없는 체험. 그래서 이걸 정말 이 체험에 개합되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깔깔깔 웃음이 나오고 또는 어떤 사람 울기도 해요.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모르고 살았더니.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딱 개합되는 순간 뭐냐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딱 이것뿐이니까.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걸 분명히 자기가 맛봤다면 이걸 체험했다면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본래 있었는데 내 무명의 이 아까 분별심 거기서 출발했죠.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 아닌 게 그게 나와 세계의 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하고 똑같아요. 꿈은 시작도 없이 팍 시작해요. 그리고 끝도 없이 팍 끝나버려요. 언제 끝난다 예고 없어요. 동시에 났다가 동시에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꿈처럼. 그리고 분별심이고 생사심이 뭐냐면 한 생각 일어나면 있고 한 생각 사라지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분별심, 생사심 똑같은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가스 잠그고 오셨어요? 확실해요? 자, 여기서 갑자기 부엌에 있는 가스 밸브가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생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여기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혹시나 이게 좀 실감나게 만약에 한번 켜놓고 가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갑자기 하면서 그때 생각이 탁 소환될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생겨나고 죽는 이 생사심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고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심이 고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자꾸 생각. 그때 봐요. 그게 실제냐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내가 집착하는 생각일수록 그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해져요. 내가 진짜 잠갔나? 켜놓고 온 거 아니야? 홀랑 타버리면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실제 아니에요. 근데도 그 생각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이제 그게 전부 과거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생각일 뿐이야. 그건 아무 힘이 없는 헛개비라는 사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막 생각에 끄달렸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아직 이 힘이 있어. 그걸 습기, 업력이라고 하네. 끌어당긴다고. 다시 분별심과 생사심 쪽으로. 그래서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망상이야. 망상인 줄 알아도 여전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일 뿐인데, 상상일 뿐인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자각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거든요. 그게 습관이라고. 그 습관, 그 경향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 가면 이게 힘이 없어요. 관념이거든. 또 다른 관념으로 얼마든지 바꿔치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이 돼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니 저것이니 어떤 특정한 감각을 챙기거나 알아차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존재 그 자체가 돼야 돼. 그래 당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문에서는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이게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알았다 몰랐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웃는 거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을 봐도 웃고 모르겠다는 사람 봐도 웃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알고 뭐라고 뭔 상관이냐 이게. 그냥 그래서 여여하다. 그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정을 이루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선공부 오래 하다 보면 서너록에 옛사람들이 이 공부의 병통을 지적한 게 있거든요. 두 가지 병통이 있어요. 깨닫기 전의 병통과 깨달은 후의 병통. 깨닫기 전의 병통은 나귀에 타고 있으면서 나귀에 타려고 하는 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다시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병이요. 그 다음에 나귀에 타고 앉아서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병이다. 계속 깨달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도 병이다. 왜냐면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 아닌 게 아까 연기법 똑같아. 그 분별이거든. 이것이 이거야 하면 이거 아닌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려놔라. 법마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근데 쉽게 자아가 포기를 안 해. 자아가 포기를 안 해요. 그게 영적 물질, 그러니까 세속의 욕심이 떨어져도 이런 돈이 깨달음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또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 깨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것도 여전히 현대식으로 말하면 에고예요, 에고. 제일 약이 없는 게, 치료가 불가능한 게 자칭 깨달은 에고라. 소식이 온 에고는 약이 없어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30년 동안 말을 타다가 망아지한테 뒷발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서로 상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비심과 승부심 속에 그게 에고거든요. 옳고 그르고 따지고 내가 네 팔뚝 굴래, 네 팔뚝 뭐 열래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라.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거나 맞다 틀리다를 따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춘기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갓 자아의식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상태잖아요. 분명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애인데 마음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애인데도 어른 흉내내면서 담배 피고 찍찍 뭐 이상한 소리도 찍찍해서 그 버릇없이 굴잖아요. 그걸 겪어본 어른들은 이해하면서도 이제 꾸짖어야 될 때 꾸짖어야 되니까. 근데 그 시기를 보낸 애들은 그걸 몰라요. 왜? 태어나서 처음이거든.
겪어보면 안 돼.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하다 안 되면 뭡니까? 너도 살아봐라 이 자식아 그러잖아.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다. 샘들도 하다 지도 안 되면 그래. 다 그렇게 우리도 컸으니까. 우리도 어른들한테 쥐어 박히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컸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도. 다 실수예요. 왜? 난생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 공부가 마치 사춘기 애들한테 야 젊음 순식간이야. 그때 너희들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 공부도 처음에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발심, 순수한 구도심. 순수한 구도심이어야 돼. 순수한 구도심. 안 그러면 이 공부는 오래 못 버텨요. 제가 길게도 사람들은 길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정도 못 버티나?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짜장면을 만들어도 제가 뭐 그런 걸 폄하하는 뜻은 아닌데 어떤 기술을 배워도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해봤다 소리를 하는 거지. 이 공부도 한 10년 이상 버텨보면 공부를 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아까 분별심, 생사심, 아까 대승불교의 장점 얘기하다 그러지. 대승불교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소리예요. 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이란 건 뭐냐면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승적 태도란 게 뭐냐면 어떤 상태, 열반의 상태, 깨침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 소승. 왜냐하면 그건 그 경지가 대상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있으면 당연히 그걸 예를 들어서 저기 고지가 저 눈앞에 보여. 저게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럼 팔을 뻗어야지. 그럼 팔을 뻗는 순간 행위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컵 하나 취하는데도 그게 깨달음이란 어마어마한 대상이라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행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대승은 뭐냐면 본래 대승은 불이법이에요. 본래 둘이 없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다. 그러니까 도노돈순이 선이 대승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리적으로 봐도. 왜냐면 이것뿐이거든. 근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분별에 있는 사람은 이것뿐이란 걸 분별의 대상으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나의 생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그래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엄연한 현실이나 구체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돈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적인 거 차고 뭐 뜨겁고의 감각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고. 그래서 자증자오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깨치는 거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자기 스스로 내가 올바로 공부하고 있는지 자기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자기한테 어떤 자기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히려 가까워요. 오히려 야 이건 나밖에 아는 이건 다른 사람 모를 거야. 나만 아는 걸 거는 나만 어떤 거라면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늘 하는 경험이냐 아니면 특정 예를 들면 2020년 몇 월 며칠 몇 시쯤 했던 경험이냐. 그러면 그 전에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건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걸 분명히 봤다면 그러면 신기하긴 한데 별로 썩 땡기지 않는 체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늘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로 하자면 지금 보고 있는 이건데 본다는 이 느낌인데 듣는다는 이 느낌 또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 말은 다르잖아요. 본다, 듣는다, 지금 여기 있다. 근데 감각으로 잡아보라 이거예요. 본다는 느낌. 자, 잡고 싶은데 본다는 느낌이 잡혀요? 안 잡아도 봐요.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내가 본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본다란 경험 속에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경험이 1차적이고 나는 2차적인 거예요. 보이니까 내가 있다고 분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 들면 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봐요. 내가 없는 줄 아는 건 있잖아. 그거는 깊은 잠 속에서도 보고 있다니까. 우리 꿈도 보고 있고 꿈도 없는 깊은 잠도 그게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잖아. 어젯밤 나 꿈도 안 꿨어요. 뭐가 알았노?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분명히 자기 경험으로 분명히 그렇게 단언한 그건 뭐냐고.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늘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본다는 경험이나 듣는다는 경험.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듣잖아요. 이건 우리는 들리는 소리 말고 듣는다는 경험 그 자체.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대상으로. 근데 듣는다는 경험은 그게 소리를 듣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들리는 소리와 함께 자기는 들리지 않으면서 듣고 있는 성품도 동시에 경험돼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 파악을 못해. 우리가 대상으로 경험하는 건 반드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험이 돼.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알아지는 것들은 다 대상이라고. 근데 보고 있다는 그 자체, 듣고 있다는 그 자체는 대상으로서는 안 잡히는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여기서 딱 말과 생각을 끊고 이 경험 그 자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체험해 보면 처음에는 잘못 이걸 오해해요. 하나의 경계로서 이제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때 이거 알았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안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개합한 사람이라면 그런 특정한 경계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늘 있는 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이거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대승경제네요. 한 법도 얻은 게 없다. 얻은 게 아니다. 선어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어야 돼. 그럼 본래 있는 거라면 이건데. 그제서야 이 사실이 분명해져서 이거에 대한 이걸 나라고 여겼던 그 강력했던 무의식적인 집착이 옅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지각되는 컵하고 똑같은 대상으로 이제 점점점 경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육신에서 비롯된 감각, 감정, 생각, 의지, 욕망,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삽시간에 자유로워지진 않아요. 아마 거의 죽는 날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연으로 공부한, 이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았어. 그래, 이거 이치가 분명해. 특히 남자들이 주로 빠진 오류예요. 딱 답이 나왔어. 착착착. 근데 그거 힘이 없어요. 그걸 이제 언제 경험해 보면 아냐면 한번 좀 속된 표현을 쓸게. 뒤지게 한번 아파봐야 돼. 그럼 영락 없어요.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 돼요. 그래서 병중 공부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아플 거예요. 병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건 확실해. 따놓은 당상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우린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이제 공부인은 이 공부의 힘이 뭐냐?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병중에서, 임종에서 공부해 보는 거라. 안 그러려면 이 공부 왜 해요? 네? 그때 내가 힘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그때 판가름 날 거라.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칫 공부하다 보면 하고 이게 이게 식광이 반짝한다. 식광이 열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런 지경이 있어. 경지도 아니고 지경이지 그건.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요. 그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고. 알았다. 이런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면에서 에고가 소리치고 있다고. 알았어. 해냈어. 깨쳤어. 이런다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없다니까. 동안 상찰선사 10편담에 어릴 때 집 나가서 수도한다고 집 나갔다가 귀밑머리가 새하얘져서 돌아왔는데 어머님 전에 드릴 선물이 하나도 없더라.
수십 년 돛 닦는다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돌을 깨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님 전에 드릴 기념품이 없네. 뭐라도 하나, 수건이라도 하나, 스카프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어. 본래 무일물이에요, 이건. 본래 자기였다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요. 에고는 못 견뎌요. 에고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 항상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원성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자타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걸 못 견뎌요. 반드시 경계선을 짓고 여긴 너, 나.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그러잖아요. 넘으면 죽인다잉. 우리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요. 항상 어떤 특정한 대상을 나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게 자동으로 생겨. 그러면서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왠지 이걸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심이란 말이에요. 존심상에서. 네. 근데 잘 보면 모든 대상들이 이 한바탕 속에 나타나요. 이 캔버스 위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나도 상대도 이 현실도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경험되고 목격되는 건데 하나에 내가 쏠리게 되면 에너지 불균형이라. 여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쏠리게 되면 저건 희미해져요. 그게 원근법. 이게 평면에서 공간감을 창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건 뚜렷하게 어떤 건 희미하게 그러면 거리감이 생겨요. 우리도 똑같아. 이건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안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손가락 하나에 베이면은 죽을 것처럼 막 우리 중학교 남자 중학교 체육 시간 봐보면 가관이에요. 조금 여기 살갗 조금 벗겨졌는데 양호실 가야 된대. 그것도 하필이면 수업 시간에. 뛰어놀 때는 피 철철을 해도 막 뛰어놀아. 근데 쉬는 시간 돼서 그게 과제. 근데 다른 애들 막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춘기 애들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게 계속 나이 들면서 강화되고 교양과 그다음에 그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거기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최초에 형성된 어린아이 때 그 기질은 계속 있어요. 나이 들어도 꼭 나이 들면 애가 되는 이유가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떨어지고 그 근원적인 마치 호두를 감싸고 있었던 그 딱딱한 껍질들이 노화를 통해서 근데 그 안에 있던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치를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이 현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삶의 문제가. 그게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하는 화엄 400개가 이것도 공부의 이 진화, 공부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직도노 사비돈제란 말도 마찬가지. 사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삶이란 사거든. 근데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존재 원리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 단박의 이 경험 속에 있어요. 이 경험이라고 말 붙이기도 뭐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라. 네. 느낌으로 치면은 지금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라. 존재한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걸 대상으로 취하려는 어리석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공부가 민감해지면 자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자각돼요. 윗바사나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임, 몸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감각되는 몸을 너무나 자기랑 동일시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안목이 밝아지게 되면 전부 이것 위에 그려진 그림 같은 거라. 이것들이 이제 도드라지게 대상, 자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대상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옛날 전통적 표현은 그 절집 표현은 쏠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쏠린다. 피가 쏠리듯이.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에너지적 표현이에요. 진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게 마치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거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렬한 그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죠. 분노나 막 우울이나 막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가진 감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도 그걸 느끼면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걸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에고가 그걸 타고 쫙 한번 가요. 여러분 화내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지 않아요? 그게 통제감. 내가 뭔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특히 그 억눌린 갱년기 가장들이 가끔 평소엔 찍소리 못하다가 술 한잔 먹으면 확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심적으로 억눌렸던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막 불안하고 그러면 일부러 화를 그래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는 걔네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분노를 통해서 통제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풀려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 에고가 그걸 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라. 근데 그 분노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선정에 든다, 정에 든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가 선정이에요. 그냥 에너지가 균형 상태에 있어요. 이걸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생각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해서 내가 무슨 수행하듯이 알아차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딱 되면 아, 경계가 나타났다. 어떤 마음 공부해 보면 경계다.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거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경계에 부딪히면 만만한 경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경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죠? 외줄타기. 옛날 저 가르쳐줬던 김태환 선생님이 주로 썼던 표현이 이거 외줄타기 감각 익히는 것 같다. 외줄타기는 말로 설명 못해요. 책 보고 못 배워. 줄이에 일단 올라가야 돼. 왼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오른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간단해요. 근데 안 돼. 올라가고 자빠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근데 어느 순간 외줄을 타게 돼. 어떻게든. 시간은 어떻게 되는. 근데 그걸 말로 설명 못 해. 그러니까 다음 제자한테도 너도 타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가르치면 간단하지.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 그럼 다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감이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감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주리에서 누워서 뭐 제주 넘기도 하고 누워서 책도 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게 안정이 되면 그때 되면 뭐냐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쏠림을 따라가지 않는다. 쫓아가지 않는다. 경계를 쫓지 않는다. 또는 처음엔 힘이 미약해서 또 옛날에 그 강력했던 습관이 나오면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면서도 빨리 돌아오거나 좀 더 지나면 이렇게 돼요. 뻔히 보면서 딸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딸려가.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이게 움찔하는 순간 이걸 이제 이걸 쉬어버릴 수 있는 그걸 이제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자신의 경험, 공부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가 체득한 바를 그걸 이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심신을 이완시키는 방법. 예전에 막 이렇게 요가나 이렇게 국선도나 태극권 할 때 보면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힘을 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신의 힘을 확 빼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그건 방편이에요. 그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각이에요, 각. 이 각이 분명해야지. 요게 미묘한 변화, 이게 선정이자 지혜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돼야지. 우리가 마치 조용한 데 가면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렇게 조용해지듯이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이 마음이 뭔가 움직임이 딱 그 생사심이 딱 이게 일어날 때 그걸 바로 자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막 눈덩이처럼 부풀리지 않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불도 초기에 진화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듯이 딱 어이구야 또 이러는구나 하면 바로 자각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회광 반조 처음엔 돌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이 대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분법적 관점 이걸 나로 삼고 내가 뭔가를 행위해서 어떤 목표를 어떤 대상을 성취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건 세속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평상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세간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존재해서부터 우리는 분별과 생사심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존재한 거고 내 인생이 있게 된 건데
그래서 모든 방식을 그렇게 내가 뭘 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공부도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세속제와 진제, 속제와 진제라는 표현을 써요. 세속의 진리와 세속을 초월한 출세간의 진리가 있다. 그 근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일심이야. 일심인데 그 일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근원 진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측면과 끝없이 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이 근본 바탕에서 끝없는 변화가 와요. 그걸 진여심, 생사심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진여심이 딴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여기서 대상이 느껴져요. 내가 느껴지고 대상이 느껴져요. 이건 생사,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봐요. 분별하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생사심이 절대 변함없는 이 진여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이 진여의 바탕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을 못해.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손에 잡히지 않고 생각의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 답이 안 나온다고 자꾸 그래.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 뭐냐? 생각으로 못 들어온다. 입차문내 막존지혜하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들고 오지 마라. 화두를 제시하고 꽉 틀어막는 이유가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존재는 생각해야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생각이에요. 유무가 다 생각이라고. 생각 이전자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해 있어. 그래서 이걸 열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걸 체험적으로 계속. 우리는 마치 어린애들이랑 똑같아. 이제 겨우 기다가 이제 겨우 장롱 붙잡고 의자 붙잡고 섰는데 뛰고 싶어요. 그래도 자빠지지. 사춘기 애들이랑 똑같아. 이제 조금 코 밑에 솜털 좀 난 것이 벌써 어른 다 된 것처럼 그런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거 못 누려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청춘을 봐요. 어린 시절에 일찍 어른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인생을 즐기냐고. 그 나이 때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 것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게 원만하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별심은 우리가 왜 분별하고 왜 생각을 쓰냐, 이건 뭔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분석하고 조작하고 예상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 인류를 이렇게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건 이 분별심의 역할이 큰데, 근데 우리 이 분별심이 극도로 발달한 게 뭡니까? 생각을 실제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그 생각에 오히려 우리가 일으킨 생각에 그 주인이 당하는 꼴이라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다 생각 때문이잖아요. 생각.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쩌지 못해서 그 생각이 일으키는 불안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서. 근데 그래서 팔정도가 도를 깨달은 멸성제가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성제라. 깨달은 뒤에 수행이라. 삶이 그대로 수행. 이제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게 진짜냐. 자기 마음이란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영화에 속지 마라. 대부분 오래된 연속곡 재탕하고 있거나 아니면 엉망진창인 삼류 SF 영화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근데 우리의 나날의 일상은 뭡니까?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덤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이렇게 덤덤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덤덤한 게 없으면 짜릿짜릿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이 마음이란 공간 안에서 현실이란 영화, 꿈이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꿈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인 감각으로 가봐라.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왜 석가모니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깨달음인가? 의심이 일어난 거야. 그 의심을 해결한 방법은 땅을 짚었어요. 항마촉지.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짚은 수인이다 해서. 그래서 절집에 가보면 석가모니 수인은 왼손은 단전 아래,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땅 짚기 일보 직전. 뭐냐 이거다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 탄생설화에서 마야부인 옆굴에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을 7걸음 걸었다. 걸음걸음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경험이 일어나는 이 순간.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우리 각의 탄생이라고. 각. 언제나 있었던 이 각이라고. 이걸 알아보고 못 알아볼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이에요. 알아본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몸에서 금빛 무슨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막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는 건 똑같아요. 도인들 우리 진짜 현실 세계를 살다 갔던 도인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막 연출된 도인들 말고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살았어요. 곁에 가보면 다 사람 냄새 났어요. 노인 냄새, 쿰쿰한 냄새도 났고 인생사가 뭐 별탈 없이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이 현상의 모습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 현상의 모습을 보는 관점, 정견, 그 다음에 정어, 정사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삶에 순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삶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삶 그 자체예요. 어떤 삶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그게 이예요, 이 본질.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그건 단박에 꿰뚫어 본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바로 지금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찾아와서 물어야 돼. 물으면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물음이 자기 스스로 충족될 때까지 묻고 또 물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서 결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어리석음이 깨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있는 줄 몰랐던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그래서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꿈속을 살았구나. 이제 깨어보니까 이거는 언제나 있었던 그래서 자기가 이걸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체험이면 이거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상한 단체 가서 뭐 7일 만에 팍 했다 뭐 했다 한 사람 봐요. 길길이 날 때요. 선문에도 똑같아요. 뭐 어디 가가지고 벽 바라보다가 뭔 일 벌어져 봐.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절대 돈은 사람을 놀래키지 않습니다. 진짜 돈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안정을 준다고 안정. 들뜨는 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그래서 삼매도 보면 삼매의 단계에 보면 뭐 희열이니 행복감이니 그건 아직 순수한 삼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라. 그것도 사라지고 그것도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선에 보면 한자로는 사거든요. 사. 그걸 우리 현대적인 말로는 집착 없음이에요. 그냥 마음의 평정 상태. 근데 마음의 평정 상태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상태거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바로 이 상태. 이게 마음의 평정 상태. 이게 말하자면 색계 사선이라. 이 상태라 이 상태. 그런 것이지 뭐 이상한 경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아무리 영적인 황홀경 속에 들어가도 요건 그걸 목격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 영적 황홀경이란 건 똑같은 거야. 대상이 이게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이게 사라졌어. 사라져도 이 목격하는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다. 불례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그 경계들은 전부 변화예요. 그게 인식 이 자기의 의식이 변하는 와중에 그런 어떤 그 경험 이 경험이 조금씩 그 경계 변화가 있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뭐냐면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우리가 그런 버그나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잖아요.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는 안 일어나요. 저희가 해보니까 공부하다가 몸과 마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경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에너지 체험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쿤달리니가 터지기도 하고 기가 흐르기도 하고 막 확 이런 기 체험을 해요. 그거는 우리 육체적 질병 가운데 시민성 질병이란 것들이 요즘 이제 이 정신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육체적 질병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불균형과 부조화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어떤 막힌 부분들이 육체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 그걸 해탈의 체험이라고 할까? 정신적으로 해소가 일어날 때 어떤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 환희로움, 황홀경. 아마 과학자들이 해보면 뭐 도파민 과분비나 뭐 엔돌핀이라고 할 거예요. 또는 전기적 뭐 신체 뭐 신경의 무슨 변화라고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해결될 때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뭔가 막혀 있었던 것들이에요. 뭔가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전기가 오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예전에는 전기 많이 나갔잖아요. 두꺼비 집 많이 타고 휴즈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전기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래 갑작스런 전류나 전압이 높아졌을 때 뭐가 끊어지기도 하고 뭐가 하면서 내가 사라졌다. 뭐가 생각이 끊어졌다. 그런 것들은 다 특이한 체험들은 다 그래요. 그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뭔가 막힌 부분이 통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냐. 이게 자기가 업이 지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도 하고 막 기운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야 이거 좋네 특이하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해요. 제대로. 안 그러면 다 속아요. 그래서 10중 8구는 대나무에다가 에드벌룬 달아놓고 그래요. 나 사줍니다 이런 거예요. 나 사주고 인생 상담해주고 있어요. 자기 인생은 답도 없으면서 남의 인생을 상담해줘. 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인생을 묻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인생을 상담해줘야지. 왜 그렇게 사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야지.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적인 아직 이게 발달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그런 성숙을 못 겪은 사람들이 이 도에 통하는 이상한 경우, 왜냐면 도는 차별이 없어요. 그럼 유아적인 행태가 나와요. 내가 최고다 이래요. 우리나라 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애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가보면 이따만하게 자기 사진 걸어놓는 사람, 똑같은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그게 아직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런 것들도, 근데 그게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성장 과정에서. 왜냐하면 상처가 없으면 성숙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멸균이나 무균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지. 사이보그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지. 우리는 상처받고 그 다음에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게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 이유, 예방주사도 없었던 시절에 살아남았던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전부 뭐 나이 어든 B형 간염이면 C형 간염 다 있고 그러면서 잘 살잖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깨끗한 데 살아서 아토피니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너무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자꾸 섞여야 되는데 공부도 똑같아요. 어떤 일정한 멸균 상태에 고요한데 어떤 심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그게 힘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공부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게 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혀야 돼요. 자기 꼬라지 보는 거예요. 지 꼬라지를 보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치유가 대승의 도는 뭐냐? 이 자기 치유가
나까지 포함된, 왜냐면 내가 곧 세계이기 때문에 나 빼놓고 항상 우리는 뒤로 궁디 쏙 빼놓고 이게 문제로 자꾸 그래. 아니야. 우리의 경험을 봐. 너도 이 속에 있어. 분별하지 마. 이미 이건 한 덩어리로 있어. 내가 없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꿨다면 거기는 분명히 내가 있어야 돼.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는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세계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세계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의 문제가 해결돼. 뭐냐? 우리의 이기심, 욕망. 이거 혐오, 뭐 학대, 요즘 아동학대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뉴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지 자식을 저렇게 하나. 근데 그거 볼 때 나는 안 그런가? 나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나?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항상 6조 단계에 나옵니다. 모든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모든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그래서 나의 허물을 고치지 않고 저쪽만 고칠 수 없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기잖아.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면 저것도 사라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크리슈나무르티가 자기로부터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크리슈나무르티가 살았던 시대에 크리슈나무르티 전성기가 60년대예요. 70년대. 전 세계가 막 큰 변화가 있었던. 그래서 혁명이란 단어들이 일상적이고 성혁명, 무슨 정치혁명,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혁명의 시기였지. 60년대. 우리나라도 4.19 혁명, 프랑스 68 혁명, 미국의 인종 철폐, 뭐 이런 자유 그런 것도 다 그 시대. 그때 크리스나무르티가 아마 그 사람이 90에 죽었나? 80년대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80년대니까. 그러니까 한 그 가장 완숙했던 그 시기에 그분이 말했던 게 내가 곧 세계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대승불교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랄까. 우리는 내가 관찰하는 줄 아는데 내가 관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을 고쳐서 안 되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우리는 누구 다 현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 공부를 하면 누구나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선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선이거든.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대승불교.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태어났던 것을 이걸 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대승의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학문적으로도 잘 연구해 보면 불교가 시대적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도전에 나름대로 응전해 온 역사가 불교 교리의 발달사예요. 왜 그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분열되면서 부파 불교가 생기면서 대승 불교가 출현했는지, 왜 대승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왜 중국 땅에서 선이 출현했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그냥 객관적인 그런 걸로 자꾸 하는데 이것도 연기적인 과정이에요. 반드시 이건. 그리고 공부 수준도 개인의 공부도 그런 식으로 발달 과정이 그래요. 이거 아주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건데 우리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과학을 참 싫어했는데도 참 신기하다고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우리 발달 개념 가운데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양수에서 이게 수태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지구 생명이 바다에서 출현한 짠물이잖아요, 양수. 그러면서 처음엔 단세포 과정부터 그러면서 분열되면서 우리 꼬리뼈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서류, 파충류 단계, 무척추 동물 단계에서 척추 동물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 단계까지 우리는 10달 동안 그걸 겪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 개인으로 겪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 보세요. 우리 인류가 남겨준 모든 추잡하고 더럽고 한 것도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함정돼 있다고.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으로 잠깐 나오는 게 뭐냐? 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욕망이 나오고 나한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감정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자기가
인정할 만한 자아상을 형성해 왔는데 그 자아상 밑바닥에 우리가 통제 안 되는 온갖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곧 인류 전체요. 내가 곧 이 우주 전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를 떠나서는 이 관찰자를 떠나서 관찰 대상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쌍으로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한 존재가 이 하나의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분별심과 생사심의 근원으로 돌리는 거. 예. 그러니까 분별심에 의지해서 나를 있다고 치고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그 분별, 그게 소승적 태도라고요. 결국 그 소승적 태도도 뭐냐면 나도 대상도 이게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무상고 무아를 깨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깨달음 당연한 건데도 근데 방법이 관점이 달라요. 나를 인정하고 출발하느냐 아니야. 동시에 그냥 곧장 우리의 가장 단순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단순한 능력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능력을 활용하라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건 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성을 활용해서 보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네가 보이지 않느냐? 네가 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노출돼 있어. 드러나고 있어. 근데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이 모든 의문사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개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의문을 곧장 들어가면 그 의문 그 자체 그게 화두 의념, 화두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화두짜리가 바로 그 답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 모름에 대한 알미라고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그게 아니에요. 안다도 아니고 모른다도 아니야. 그래서 개념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라. 마치 외줄타기의 감각하고 똑같아. 왼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야. 근데 감각은 분명해. 줄 위에 서 있다는 그 감각처럼. 마찬가지로 이거 존재의 감각.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 감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놓친다고. 그게 노이즈라고. 알려고 하는 게 방해라고.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가리지 마라. 어떤 걸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마라. 맨눈으로 봐라. 온몸으로 느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도터진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언제나 있었던 이거였어. 그래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는. 이게 종교적 체험이라. 그거는 간절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왜냐면 다 열려 있는 거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거기서 자신의 묵은 업을 사람마다 그 인연 조건은 다 달라요. 그 묵은 업을 여기서 녹여내는 거라. 그래서 환골탈태란 말을 도가에서 많이 쓰거든요. 뼈를 바꾸고 이 태를 태에서 벗어난다. 이 인간이란 한계를 벗어나는 소리인데 그 자신의 조건화, 자신의 그런 어떤 억압들 거기서부터 완전히 풀려나와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의식의 건강한 상태. 그걸 뭐냐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들뜨게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에요. 그걸 이 한문식 표현은 안심이에요. 안심. 안심인명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목숨을 여기다 보존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사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네. 어서 오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예. 늦게 오셨네요. 늦게 오셨어요. 예, 잠자리 잡으려고 잡으셨어요? 그거는 바깥 실내하고요.
요 벽장문 여시면 실내화가 있어요. 자, 오늘 네. 자, 오늘 우리 교재 조금 볼게요. 이것이 선이다 110쪽입니다. 24번째. 도는 말에 있지 않거늘. 자, 금화의 원수자는 강직하면서도 엄격하게 총림에서는 그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으나 백운에서 등암 스님을 뵙고서야 비로소 큰일을 마치게 되었다. 원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깨달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큰일을 마쳤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원수자에게 어떤 승려가 원수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다. 평상심시 도.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모두 웃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즉심시불, 평상심시도, 조주스님이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 그 말 그냥 그대로 했네 이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모두 웃었다. 그 후에 어떤 승려가 또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남두는 7이고 북두는 8이다. 남두는 7이고 북두는 8이다. 북두 7성인데 북두가 7인데 남두는 뭐야? 북두는 아는데. 남두는 7이고 북두는 8이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센 불로 참기름을 볶는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거북이 털이 매우 길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들은 모두가 기뻐했다. 이 이야기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평범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고 이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대. 이처럼 다파를 분별하여 따지는 일은 자기의 신령스러움만 매몰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선배를 저버리는 짓이다. 고해 말록이라고 하는 송나라 그 선문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상한 단체들이 오래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부하는 단체들 가운데 이런 선문답을 익히고 배운 단체들 많아요. 거기서 차후자 뭐 이상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단체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그건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해. 꼭 이상하게 귀신방구에 털난 소식이라는 둥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그 사람들은 이게 그게 그런 걸 의리선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공안이나 어떤 것에 딱 맞는 어떤 말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 그 의리. 그런 얘기 제가 도판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선문의 종찰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조실스님이 쫓겨난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 후배들이 쫓아낸 거죠. 의리선 한다고. 어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옛날부터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는 불교 신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앞으로 21세기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 불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송나라 때 불교하고 있어. 조사 어록 팔아먹고 공안 팔아먹고 있는데 이제 가나선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선의 본질을 바로 선의 본질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전통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분리문자, 교회별전, 분리문자, 직지인심, 견성물. 요거면 돼요. 문자 세우지 말고 경전 의지하지 말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게 깨닫게 해라 이거예요. 그건 아주 현대적인 거예요. 이미 벌써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게 또 엉뚱한 얘기 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행이란 게 본격적으로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예? 절에서 참선법회하고 무슨 수련회 사찰 수련회 하고 뭐 사람들이 무슨 수련은 찾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어요. 이것도 우리 의식의 발달량이랑 돼 있어요. 이 명상 산업이 발달하려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적어도 90년대 이후에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 약간 그게 보였어. 왜냐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거든요. 80년대부터. 그러면서 유한 계층들 사이에서 뭔가 영적인 요구, 왜냐하면 물질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빨리 갔던 애들이 서구 애들이에요. 60년대 벌써 다 해봤어.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고, 지금 우리 하는 거 봐요. 좀 미국 거 갔다가 그대로 따라해요. 예전에는 학문, 미국 학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하더니 지금은 명상도 미국에서 배워와서 뭐 SR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고 그래요. 전부. 똑같은 식민지, 영적인 식민지 되고 있어요. 근데 뭔 얘기 하려다 그러냐?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유치한 수준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교단에서 했던 수행법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가나선 예를 들게요. 전통적인 우리 조계종단의 가나선은 그 당시에는 벤치마킹할 서로 대적할 만한 그게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도 가나선 안 했거든. 실제 스님들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는 불교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진짜 수도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냥 대부분 뭡니까? 천민이었는데, 조선시대 불교 승려들은 천민이었고, 그 수준이, 의식 수준이 사대부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출가를 했죠. 어쩌다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출가한 게 청어휴정이니 뭐 이런 몇몇 기라성 같은 선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베이스가 그랬고, 그 다음에 신도들 수준이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복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거는 정말 특이한 이상한,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사람들 얘기고, 그러다가 구한말 일제가 왔잖아요. 일제 시대에 오면서 그때 뭐 일본 불교와의 대결 상황에서 여전히 뭐 정체성도 혼란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재 조계종의 모습은 뭡니까? 해방 이후에 정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스님들의 복색도 불과 만들어진 지 40년, 50년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옛날 자료 보세요. 그냥 우리 옛날 그냥 색깔 있는 도포, 비단으로 뭐 이거 누더기 같은 거였어요.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금처럼 회색 가서 그 성철 스님이 만든 거예요. 예. 괴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물들인 것들이랑 회색 승복. 예. 옛날엔 빨간색. 지금 태고종 승려들이 입던 그 가사가 조선시대 가사였잖아요. 다 형성된 거고, 스님들한테 삼배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고, 다 형성. 그 다음에 뭡니까? 선방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화두 드는 것도 겨우 그 당시에요. 왜냐면 물질적 조건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9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그 지원해 주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 구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 그러면 그러니까 다 절로 갔던 거예요. 도 닦으려면. 옛날엔 길이 없어. 아니면 혼자 산에 들어가든가. 지금 세속 생활하면서 뭐 펀드 매니저면서 명상을 하고 뭐 하면서 MBSR 하고 뭐 요가하고 하는 것은 90년대 이후에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산업처럼 이런 프로그램 형식의 이런 도가 나온 거고, 결국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좋은 대승불교 선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선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의 본질은 뭐냐? 이 불이법적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본래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5분 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걸 확인 안 되는 사람 말만 하세요. 제가 5분 안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5분도 안 걸리니까. 30초면 되니까. 아니 30초도 아니지. 1초도 안 걸리지.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수행법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일부 소수의 출가한 스님들만 했던 수행법이었기 때문에 안 부딪혔어요. 근데 90년대쯤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인터넷의 출현이라. 정보가 훨씬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오쇼 라즈니시 우리나라 도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줄 알아요? 예전에 정보가 없을 때는 저 미국에서 물 건너온 오쇼 라즈니시 그 강연 테이프 그거 서로 돌려다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흉내내는 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빵모자 이상한 거 쓰고 이상한데 기대하다가 손가락 탁 끄고 라즈니시 흉내내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명상서 제일 잘 팔아먹는 사람도 그 밑에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듣던 사람이에요. 모 시인. 다 그래요. 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 따라하는데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80년대 말부터 남방 수행이 알려졌거든요. 윗바사나가 알려졌고. 왜냐면 60년대, 70년대 미국 애들이 다 가봤어요. 거기 태국 가서 아잔참에서 다 해보고. 그래서 걔네들도 돌아가서 해보니까 전실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은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게 수정된 미국 불교예요. 그 미국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맹폭을 한다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도 80년대 특히 90년대 갔잖아요. 남방에 가서 지금 20년 이상 지금 남방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거의 정착화됐어요. 이제는 가나선보다 남방 불교가 더 커요. 훨씬 더 대중적이고 잘 돼 있고 일반인들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 20, 30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수행법 바꾸고 또 이제 미국 거 뭐 이런 걸 따라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라.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분별심에 기초한 공부라고. 그게 아니라 전혀 예상 못했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 직면에 있는 바로 이게 즉심이란 말이 바로 그 즉해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우리는 이걸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속에 있는 내용물에 자꾸 관심이 있었는데 이 내용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 이 공간 같은 마음, 이게 뭔지 한번 여기에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곧장 그게 직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성품이니까 자기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제서야 이제까지 내가 관찰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관찰 대상이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꼭두각시라는 확 인식의 전변,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의식 구조가 혁명적으로 변할 때 강렬한 이 깨침이고 이게 서서히도 변해요. 저는 서서히 변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혁명적으로 변하는 건 강렬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오히려 서서히 변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러다 보다가 전통적인 그 아류 중에 하나, 의리선이 시중에 퍼졌어요. 시중에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공안탕만이 뭐 이런 하는 그런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닉네임 뒤에 숨어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자고 그런 말이나 만들어내고 있어. 그걸 공부라고 백날 해보십시오. 자기 마음, 자기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진짜 공안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선문답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말 한마디로 확 이게 변화를 내면 그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그래 이게 송나라 때 벌써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발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평범하게 말하면 사람이 낄낄 비웃다가 이상하게 말하면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지? 그 격액구란 거. 참 속는 소리야. 심지어는
제가 참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그래. 아유 그런 거 나중에 진짜 그런 공부를 오래 하고 깊이 한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거기 속을 수 있거든. 그런 게 뭔 공부인 거 무슨 이상한 소리. 저건 내가 절대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저게 뭐가 있나. 저런다고. 자, 예나 이제나 현묘한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선공부를 삼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보살님들은 참 행복하신 줄 아세요. 저도 이랬거든. 제가 이 병을 알아봐서 그래요. 예. 그럴듯해. 뭔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가오 잡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6, 70이 돼도 할리 데이비스를 타겠대. 그러니까 영원한 어린애라니까. 참 철딱서니들 없죠. 사소한데 목숨을 걸어. 진짜요. 이게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거 중심이야. 비유적으로 말하면. 근데 여성들은 적어도 가슴 배 중심이야. 본질적이라고.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저는 남자 중학교에 오래 근무했거든요. 오늘 여학생 우리 남녀공학으로 변하면서 여학생이 들어온 거야. 몇십 년 동안 남자 중학교에. 그래서 근데 저는 3학년 가르치고 있어서 밑에 학년에 여학생 들어온 반을 안 가봤는데 오늘 처음 시험 감독관도 들어가 봤어요. 전혀 달라요 반응이. 예? 남자 반 들어갈 때 무슨 야 자리에 앉아 이거거든. 세마타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필요 없어. 탁 앉아 탁 쳐다보니. 예? 그다음에 남자 반 가면 야 조용해 너 자리에 앉아 이 자식아. 너 책도 안 꺼내니 야 책 갖고 오고 야 그럼 화장실 간다고 뛰어나가는 너 물 마시고 올게요 보건실 갈게요. 그거 잡는데 5분 15분 이상 걸려요. 근데 여학생 가서 탁 겁니다. 이거 자 얘들아 자 줄 맞추고 하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받아본 경험을 이렇게 다르구나. 아니 농담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이걸로 남자들은 이걸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도 자기들의 실수를 몰라.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로 다 이해해야 돼. 다 파악해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책 봐. 밑줄 그어가면서 다 들어보고 그래 이거 그래 이거 알겠어. 그러면 시작해. 그럼 늦었어요.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잘 이해는 못하겠어. 근데 가서 일단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물건 살 때도 한참 따져봐요. 한참 계산을 한다고. 근데 보면 저건 사야 돼. 놓치기 전에. 일단 사고 봐.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주 경험적이고 그다음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주관적인 편견일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모른다는 사실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성 공부한다는 그게 장땡이라니까. 분별을 해버린 거야 벌써. 그러니까 지가 지 눈을 가리면서 안 보여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거사들은 대부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해도 안 돼. 그걸 꺾어버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선문이 그래서 거친 거예요. 임재종풍이 쥐어 패고 발길질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거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뭐 거친 일이야. 근데도 실수를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중심하고 이거 중심이 다른 게 뭐냐면 이거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깨달음은 공감 능력이라 이게 공명한다는 게 딱 맞아요. 이거 공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성은 공명이 안 돼요. 판단하려고 하지.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하지. 이걸 체감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아마 여성들의 이런 생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미묘한 그런 감정의 변화나 신체 감각의 변화를 잘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둔감해. 뭐 맛이나 향이나 어떤 자신의 감정 같은 걸 제대로 잘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판단하니까 이거 분별이 안 돼. 왜냐면 언어는 이걸 분별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차 맛을 언어로 분별 못 해요.
근데 이성은 이게 씁쓸한 말이야? 씁쓸한 맛이야? 단맛이야? 단맛이 몇 퍼센트고 씁쓸한 말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태닌 때문인가? 뭐 폴리페놀인가? 이런다고. 아니야. 아 이건 막 무슨 꽃향기가 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근데 남자들은 차 맛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왜냐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빨라요. 모든 종교 집단 가보세요. 7, 80%다 여성이라. 왜 이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공명이에요, 공명. 공명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맨날 졸음온다고 해서 그래. 저게 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전 사입일 거야. 사는데 도움이 안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러는 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 공부하는 사람 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잘난 사람들 이 공부 안 해요. 뭐 하려고 이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요. 이런 도를 깨쳤으면 이런 소리 한마디 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뭡니까? 도가 따로 있어서 그래. 결국 아상이야, 아상. 니 잘났다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는 몰라요. 그 아상의 기운을 탄다고. 이게 영적 우애란 말이 있어요. 영적 우애. 바이패스. 그냥 이걸 하나의 직연으로 삼게 되면은 모든 걸 이걸 다 때려 맞춰요, 이걸로. 그럼 약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과거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사제 관계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제 관계는 공식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인연은 맺기도 어렵지만 좌우지간 만나기도 그래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억수로 운이 좋았다는 사람은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태어났다는 것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자, 예나 이제나 현묘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성공부로 삼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맞나요? 뭐 이런 막 삼매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맨날 인터넷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자유행위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공안탕만이 선문답이니 법거령이니 하면서 옛 선사들의 어록에 나오는 말과 문장을 표절하거나 격액구라는 미명 아래 그저 기이하고 엉뚱한 표현으로 상대보다 한마디 더하는 것, 말로서 상대를 이기는 것을 공부인 양 착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댓글에. 저희 카페에서는 당장 퇴장입니다. 강퇴예요. 저희는 들어오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밴드는 유일하게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카페는 뭐 열어놨어요. 대신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저희 그 공부 분위기랑 안 맞는 좌우지간 뭐 이상한 그런 건 아직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친절하게 강퇴를 해드리니까 좌우지간 말 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댓글 길게 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2줄 이상 넘어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그리 말이 많노?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야. 문제가 해소되면 명약관화한데. 근데 그게 이제 쉽사리 그리 되지 않아요. 저도 10수년을 그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움켜쥐고 뒹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진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면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저는 공부한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이 공부한 사람 진짜 안 믿어요. 제가 사기치고 댕겨봐서 아니까. 제가 스승을 등지고 뛰쳐나온 놈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공부한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이거 못 견디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면 왜냐면 입만 아프니까.
입만 아프고 서로에게 아무 이득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다른 지역 공부 모임을 다 접는 이유도 그래요. 진짜 공부할 사람이면 자기가 찾아 나설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이거를 한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은 사람이 이걸 알 수 있게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진짜 똥 싸고 밑 안 닦은 사람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 권해요. 공부하라 소리 안 해. 이 공부는 정말 일생을 걸어야 돼, 일생을. 그 정도가 아니면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주식 투자하고 코인 이거 공부하시는 게 낫지. 이 공부를 할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쓸모없을 각오를 해야 돼요. 진짜 진리 탐구예요, 진리 탐구. 그러니까 이런 막 이상한 공부인들, 좀 심하게 말하면 폼만 잡는 공부인들이 많아요. 이게 다 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상대를 이기는 것을 공부인 양 착각한다. 이러한 패단은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발심과 철저한 신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데가 사라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 아주 전통적인 구절이에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져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음은 사량 분별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말과 생각의 힘을 빌려 추측, 미루어 짐작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체험이 없으면 말이 길어져요. 실제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군상거사님이 법문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우셨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마치 벙어리가 꿈을 꿨는데 그 기막힌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가 없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줄 수가 없어. 개떡같이 말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참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따위 말을 듣고도 알아듣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마치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먹고는 진짜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구는 것이 문자선이요 구두선입니다. 입으로, 글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선은 문자에도 입술 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분명한 체험이어야 돼요. 공부는 점검받고 탁마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잘못된 자기 지견이 이게 들러붙어 있어요. 그걸 전통적인 비유가 금을 캤다 이거예요. 금을. 땅에서 금을 캤어. 근데 거기에 잡철이 수두룩해. 그걸 재련을 해야 된다.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금이야. 근데 잡철 때문에 이 금의 값어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녹이고 불순물은 걸러내야 된다. 이게 지견이 사라질 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게 있고 여러 스승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사람 인연에 따라 달라요. 혼자 이 공부 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가 막힌 인연으로 한 분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마치는 사람. 나중에 이게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오래 하시려면 이게 다른 사람 역사적으로 이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이 일을 깨닫고 6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고요. 한 스승 밑에서. 또는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아서 천하를 주유해요. 조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닫고 40년 행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40년을 돌아다녔다.
왜? 자기가 혹시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탁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칼을 갈려면 숫돌에다 갈잖아요. 숫돌만 다른 게 아니라 칼만 다른 게 아니라 숫돌도 갈려요. 그리고 탁마는 진정한 탁마는 서로 서로에게 그런 군더더기들이 사라져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회상을 가지잖아요. 내가 지도자다, 가르치는 명상 스승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배움이 잘 안 돼요. 쪽팔리거든. 구루 마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교육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선생들이야, 선생들. 오늘도 연수 받고 왔는데 연수 가면은 선생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 지 쪼대로 해요. 왜냐면 맨날 가르치던 습성이 있어. 그래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직 젊어요. 아직은 요즘 평균 뭐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서 보면 아직 새파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저보다 선배 공부인들이 많아. 어딜 가든 배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 나면 이렇게 찾아뵈요. 찾아뵈면서 이렇게 공부를 교류도 해보고 그래야지 넓어져요. 법을 이렇게 혼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법에 갇혀. 그러니까 자기 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떠들고 막 개소리 같이 흰소리 막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킬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내 거 없으니까. 네. 혹시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공부에 도움된다면 그냥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움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아나바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이 공부 이게 요 예화가 이 공부하는 사람 요즘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 일부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지양돼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안 통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위아 예화 그러니까 요즘은 저쪽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집안에서 이거 안 해요. 네. 득보다 실이 너무 많아. 서로 삐끼고 말 안 해. 네.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위의 예화에서 원수자가 선을 묻고 도를 구하는 이의 질문에 처음에는 평상화 이런 걸 평상화라고 그래요. 평소에 하는 말. 평범한 말로 대답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고 다음번에는 이른바 격액구라는 것으로 답변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평범과 비범이라는 상대적 차별, 틀과 격식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격액구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격식 바깥을 못 벗어난 거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싸놓은 똥의 맛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저녁 식사 메뉴를 헤아리는 짓에 불과합니다. 아, 너무 잘 썼다. 어떤 놈이 아침에 싼 똥 찍어 먹으면서 이 사람 저녁에 이거 먹었군 이렇게 맞추는 거라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정전백수자. 아, 정전백수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일 거야. 똥 찍어 먹고 저녁 메뉴 상상하는 거라니까. 전혀 아니오시다. 죽은 소리다 이게. 깨달음의 기원을 열어주는 엉꾸는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안에 대해서 이 답은 알려주면 파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원래 법은 파설돼 있어요. 다 설파돼 있다고.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말 안 해준다. 정답 없어요. 즉 질문과 답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묻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실에 묻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실을 목마르냐 하는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이 선문의 일구거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확 바뀌는 게 뭐냐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뜻없는 말에도 이게 확 돌아요. 그건 뭐냐? 정말 간절한 얘기야. 정말 간절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스승이 준 게 아니라니까. 이거 공부 지도한 사람 몰라요. 본문 딱 뭐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서 고맙다고 하잖아요.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내 말은 그런 뜻도 아니었어. 근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막 일부러 의도하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먹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아무 거기 집착 없이 막 하는 거라. 왜 선문에 보면 속어가 많은 이게 한문으로 보면요. 선문 어록은 전부 속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서당에서 한자 배운 사람은 이걸 번역을 못 해요. 속어거든, 백화체거든, 대화체란 말이에요. 문자 쓰는 사대부들의 글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개 주둥아리 닥쳐라란 말도 선어록에 나와. 조사가 서쪽에 무슨 뜻이 뭡니까? 그 개아가리 닥쳐라. 이런다고. 근데 그게 딱 직진심한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개아가리 닥쳐라. 정말 탁 말해준 거라. 그냥 알아들으면 되고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시정 잡배들의 욕설 속된 말도 이 부처님 설법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도 마구니설이 될 수도 있고 분별로 알아들으면 전부 마구니설이 된다. 근데 분별만 그래서 꽝 잡는 게 매지 선문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 그래서 100마디 1000마디 했을 때 한두 마디예요. 한두 마디. 정말 인연이 지극해서 딱 맞는 수가 있어. 그러면 말 한마디 끝에 사람이 확 변한다고. 그런 거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만날까 말까예요. 묻는 사람, 그런 까닭에 어떤 이는 아무 특별한 뜻이 없는 말 한마디에 문득 개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뜻이 없는데 심지어 다구는 소리, 꽃피는 모양, 똥냄새에도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요. 진정한 물음은 답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답변은 물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음이 사라지는 것이 답입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면 이미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은 말과 생각, 인연을 벗어나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과 생각, 인연의 소산이 아니다. 말로, 생각으로 인연을 지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제 몸을 뜯어먹는 뱀의 상징처럼 커다란 의문 속에서 자기를 상실할 때 비로소 자기 없는 자기, 전체인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 꼬리 물고 있는 뱀 있잖아요. 우로보로스의 상징인가? 그거 있어요. 박상용의 죽음의 한영구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쥐가 쥐를 먹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선문공안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 고양이 밥이 쥐잖아요. 쥐가 쥐를 먹었다. 근데 밥그릇이 박살났다. 그게 뭔 뜻이냐.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선방에서 유행했던 답이에요. 숭산 스님한테 고봉선사도 이 질문을 했고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하나는 부처님이 한 곳에서 마음 전해야 되는데 왜 세 군데서 3차 전심했냐. 이것도 한때 유행했던 답이에요. 한 번만 전하면 되는데 마음 전하는데 왜 세 번씩이나 했냐. 3차 전심이 왜 세 번 전했냐. 이건 질문이나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그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무슨 도리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해도 그러니까 답에 있지 않다니까. 묻고 답하는 사람 사이에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숭산의 그 유명한 그 선문답이 그걸 얘기해줘요. 숭산 스님이 25살인가? 20대에 깨쳤어요, 그 사람이. 원각산가 어디 가서 신묘당고 대단에 백일기도 하다가 까마귀 소리 듣고 하면서 문득 이 소식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일제 마렵이었으니까. 다 인가를 받았어.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대구 출신 양반이었던 박고봉 스님. 이 사람 양반이니까 일제가 나라 잃어버린 다음에 에라이 하면서 유학 포기하고 차라리 내 인생 포기한 데서 그래서 절간 간 거예요. 통도상가 갔대. 통도상가 어딘가 갔대. 상주 남장사 갔다던가 자주 어디 갔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들아 중놈들아 이럴 때 그래서 내 머리를 깎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오송월인가 하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래 자네 일로 오게 해가지고 그래 깎아서 사람 만드는데 그 박고공 스님이 기괴한 사람이에요. 그래 절대 비구들한테는 이 법을 안 전했대. 비구니하고 거사들한테만 법을 전했대. 이 안전한 이유 비구들은 아는 체 한다 해서 안 전했대. 그러다가 유일하게 비구 가운데 법 전한 사람이 숭산 스님이에요. 젊은 숭산. 그때 뭐 삼각지 어딘가 고봉 스님이 계셨는데 이 숭산 스님이 이제 자기가 도를 깨쳤다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몇 군데 인가받고 온 거에 소주하고 오징어 다리 딱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고봉 스님 보자마자 방바닥에 소주병 콱 내리찍으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3세 제부를 다 장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거 갖고 왔다. 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그러면 따라 한 잔 따라라면서 손을 딱 내밀었어.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탁 치면서 이게 손이지 술자였냐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이 녀석이 좀 달라졌네 해서 착착착 하니까 척척 답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 참 공부 많이 했다. 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인가해 줄게 하면서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 깨졌다.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탁 즉답을 했대. 예, 방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뭐 이러면서 네, 아니다. 뭐 하늘이 파랗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아니다. 뭐 비구니는 원래 여자입니다. 아니다. 3, 3은 거꾸로 해도 뭐 어쩌고 아니다. 그리고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다면서 왜 아니다 그러지? 하면서 그 BTN에서 그 녹화했어요. 뜰 앞에 전나무 옛날에.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숭산님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리고 40분인가 1시간 서로 꼬나봤대. 맞는데? 근데 마지막에 숭산 스님의 그 인터뷰 내용에 마지막에 한 생각이 팍 돌았대. 해서 탁 하니까 맞다. 그게 이거예요. 답에 있지 않다고. 무슨 답을 했기를 맞았다 했을까? 그러면 다 속은 거예요. 숭산 스님 속았거든. 쥐가 고양이 밥을 먹는다는 안 속았어. 근데 아니다 엔 속았어. 똑같은 말인데 봐요. 그런 말은 이러고 평범한 말에 턱 걸려. 아니다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는 뭐야? 맞다는 뭐고? 이게 이런 걸 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 살림살이는 아닐 거예요. 물음이 사라지는 것이 답입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면 이미 어긋난 거다. 그래서 틀렸어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옳기는 옳은데 그래서 틀렸다. 선사들이 이런 말도 해요. 맞다. 그래서 틀렸어. 맞기 때문에 틀렸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그거예요. 입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면 이미 어긋난 거다. 진짜 선문답은 그래서 어려워요. 탁 생각 일으킨다니까. 그래 다 틀린 소리예요. 그거. 그럴듯해도 다 틀렸어. 그거 가지고 생사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근데 해보면 천마디 만마디 문답하다가 어떤 상황에 그때는 절대 의도가 안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경험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근데 나와요. 그때 이심전심이라.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가 탁 전선과 전선이 딱 있어요. 팍 하는 것처럼 탁 이게 감이 온다고. 저렇게. 그게 진짜예요. 그걸 안 그러면 전부 책에서 배운 소리야. 들어서 아는 소리고. 그래서 경험을 오래오래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만나. 왜냐하면 저도 몇 년에 한 번 그런 사람 만날까 말 거예요. 그런 인연을 만날까 말 거예요. 제 몸을 뜯어먹는 뱀의 상징처럼 커다란 음원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상실할 때 비로소 자기 없는 자기, 전체인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 공부는 무대 바깥의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쳐다보면서 무대 위 1인극의 주인공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 있어 무대에. 관객도 없고. 처음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겠지만 언젠가 입을 여는 순간이 오고 곧 행위가 말을 따르고 말을 따라 행위가 펼쳐지면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의 연기가 진실할수록 점점 무대 바깥과 무대 위라는 경계는 지워지고
관객과 주인공이란 구분도 사라져서 무대 배우 관객이 완전히 한 덩어리 이루는 한 편의 완벽한 연극이 됩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 글로 잘 전달되려는가 모르겠네. 이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술가들이 이 공부에 가까워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 춤을 추는데 춤추는 자가 사라졌다는 둥.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상황에 녹아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디트 피아프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예. 진짜 무대에서 죽고 싶다 말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예. 진짜 거긴 삶도 죽음도 나도 관객도 아무도 없어. 근데 살아있어. 생생하게 살아있어. 예. 그래서 그런 걸 맛본 사람은 막 곧 죽는다 소리에도 무대에 기어 올라가는 거라. 예. 그 속에서 죽고 싶은 거라. 훌륭한 배우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말합니다. 야, 이것도 잘 썼는데. 예. 이때 필 좀 받았네. 예. 필 받아서 쓴 글은 좀 그래요. 이게 가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축복처럼 주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중간에 경험하면서 자신의 묵은 업이 녹아요. 우리 좋은 예술 작품이 인간을 감화시키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종교적 체험 속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 왜곡되었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녹아요. 예, 그러면서 그 딱딱했던 조개 껍데기 같았던 자아를 보호했던 그 표면들이 녹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상처 받을 수 있는 용기. 왜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진짜. 개똥철학 아니에요. 종교라고. 예. 진정한 자기 자신, 그걸 이제 이원적인 종교에서는 어떤 신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불이론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라. 그냥 불신이 없는 확신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연한 진실 앞에 완전한 조복, 그게 순복이라. 완전한 내려놓음이고. 그걸 가장 비근한 표현은 맡긴다예요. 완전히 자기를 내맡기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도 보면 이문자재란 말이 있거든요. 임자가 맡길, 임대할 때 임이에요. 운에 맡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법성계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자성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달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거예요. 인연을 따라간다. 인연을 따라간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것처럼.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기 항복. 그 다음에 일치예요, 일치. 그거는 아주 종교적인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이 경험이라고.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 정확하게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에 주관과 객관으로서 이렇게 내가 뭘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와 주관, 객관이 온통 원용무에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 요 순간만이 뭡니까? 고통도 없고 행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딱 이 순간이라. 영원한 생명의 순간. 이게 영원한 선정이에요. 들어가고 나옴이 없는 선정이라고. 이 선정 속에서 생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예요, 용서. 참회. 우리 불교식 참회지. 진정한 진참회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자신의 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 업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움직임이야.
이 산란하고 들뜬 마음, 뭔가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뭔가 움켜쥐려고 했던 여기서 그래서 안심하게 된다. 자기 목숨을 이렇게 둘 곳을 찾았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 귀의한다는 게 귀입을 귀입어 귀의서 진정한 귀의처 자기라고 하는 귀의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는 합친 자국이 없어요. 본래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흔적도 없는 거다. 이게. 이 밋밋하고 담담한 자기 본성에 개합하는 거. 진짜 자기 집에 돌아왔고 본성에 개합했으면 다시 바깥으로 쫓아나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꾸 들락달락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들락달락 나갔다가 돌아오고 왜냐면 집 나가는 게 버릇돼서 그래요. 뭔가 또 새로운 게 없나? 뭔가 또 없나? 뭐 없나? 이렇게. 진짜 그래서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 둘이 없어야 된다. 완벽한 불이 나머지가 없는 그렇게 될 때까지 각자 주어진 인연에 따라 우리가 지금은 인연이 이렇게 돼서 지금 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저도 공부할 때 그런 기분이었는데 우리 도반들끼리 이런 소리 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의지해서 공부할 때 그랬어요. 우리 충전하러 갔다고. 잠시 와서 충전하고 또 바깥 세상을 살다가 또 와서 충전하고 이렇게. 요즘은 잘 말 안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어머니 반지꼬리에 있는 큰 동그란 자석. 거기에 반지꼬리 붙여놓는 거라. 그러면 가만히 붙어만 있었는데도 이 바늘도 자성을 띠는 거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막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 공부는 뭐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이제까지 익숙했던 분별심에서는 완전히 낯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낯설어야 돼요. 생각을 일으키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해가지고 전혀 이게 이 거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딱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고. 그럴 때 그냥 사는 게 그냥 돛 닦는 거다. 수도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그대로 공부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만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니까 좀 건조하네요. 그죠?